지난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원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악법 시리즈,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강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 관련 법률안, 제주 4.3 특별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우리 공화당 창당 3주년이 됐고, 오늘 이제 4년차 이제 첫째 날인데, 이런 뜻깊은 날에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강의 들을 내용은 그 지난주 강의와 상당히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자료는 올려드릴 테지만 지난주 강의를 한번 보시고, 또는 우리 공카에 올라 있는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제주 4.3 특별법안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던 법입니다. 원래 있던 법인데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개정 법률안을 내놓은 겁니다. 원래 이제 제주 4.3 특별법, 그냥 줄여서 말해, 원래 공식 명칭은 굉장히 긴데, 또 말씀드리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게 원래 법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개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그런데 이 제주 4.3 사건 특별법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제 시행되어 왔던 거죠. 왔던 건데, 이것을 다시 이제 원래 개정을 하겠다는 거. 먼저 그걸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12일, 2000년 초죠. 그때가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2000년 1월 12일에 이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2000년 4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시행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특별법이 2007년하고 2014년 그리고 2014년은 두 번이 개정이 됐는데, 하여튼 2007년과 2014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이제 개정을 하려고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간에 오늘 강의할 내용은 특별법 자체가 아니고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발의자가 총 뭐냐면 136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136명이 이제 오영훈이라고 하는 제주갑입니다. 제주갑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 대표 발의를 했는데, 나머지 이제 135명이 동의를 해가지고 총 136명이 발의를 한 셈인데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제주 4.3 특별법안을 발의한 사람 중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국민의힘당으로 바뀐다고 하죠. 근데 일단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한 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부산 영도구 중구 출신의 국회의원이었던 황보승 의원이 이 발의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로 정말 어떻게 말하면 오늘 썸네일에 보시다시피 이게 반역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개정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도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간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이제 법률안은 원래 7월 27일 날 발의가 됐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 그건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15일 동안에 입법 예고가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250건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250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거의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전부 반대 의견입니다. 또 뭐 절대 반대한다, 악법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일반 국민들께서 이 제주 4.3 특별법원 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일단 지금 현행 개정안 말고요, 지금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행법의 내용, 현 그 제주 4.3 사건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안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한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개약되는 거죠, 나쁜 방향으로 개정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 제주 4.3 사건의 목적, 특별법의 목적을 먼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법 제1조에 보면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건 뭐 반역행위죠. 원래 반역행위니까 그 구분해야 됩니다. 그 좌익들이 국군과 경찰 또 민간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이걸 밝히는 게 주안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말하면 역사 물타기가 되는 거죠. 원래 반란행위인데 반란행위가 아니라 그냥 중립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사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수 순천 사건 그 특별법안에도 그 요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주 4.3 사건 특별법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법률에 규정을 하고 특별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소요 사태가 발생했고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뭐냐면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반란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그 내용 빼고 하여튼 소요 사태가 있었다. 그리고 무력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 내용들을 사실은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사건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 현재 이 규정은 그나마 그래도 좀 중립적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개정법률 안에서는 이게 완전히 국군과 경찰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군과 경찰이 저지른 일종의 대량 학살 이런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사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희생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요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안하고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속,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없을 때는 형제자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약 형제자매조차 없을 때는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이렇게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여순 특별법안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제주 4.3 사건 특별법은 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여순 사건 특별법안하고 같은 점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는 점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안에서는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죠. 즉 부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제주 4.3 사건 특별법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위원으로 포함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그리고 이제 관계공무원하고 유족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예순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냐? 이 권한도 거의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원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조사하는 권한, 그리고 희생자하고 유족하고 그걸 결정하는 권한, 뭐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사료관 조성한다든지, 뭐 위령의역 조성한다든지, 위령탑 건립한다는 거, 그리고 또 집단 학살지와 안매장지의 조사, 그리고 유골의 발굴과 수습,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희생자와 유족의 의료 지원금 및 생활 지원금의 지급,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안이죠.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안이 그 모델로 삼은 게 뭐냐? 제수 4.3 사건 특별법입니다. 그 2000년도에 제정됐던 4.3 제주 사건 특별법이 모델이 돼가지고 그 모델에 따라서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특별법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바꿨습니다. 자, 진상조사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명예회복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뭘 추가시켰냐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상.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자나 또는 희생자들은 많은 경우에 사실은 반역행위를 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명예회복 단계를 넘어서서 보상을 하라. 바로 그걸 요구하는 게 바로 이 특별법안 개정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반역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악법,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단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진상규명, 진상조사, 명예회복, 이걸 넘어서 가지고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보상을. 그러면 자,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수 순천 그 사건 특별법 안 있죠. 그 법도 이번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에 또 거기도 보상을 또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안이 4.3 사건 특별법을 모방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보상이 관찰이 된다면 또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의 경우에도 보상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또 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보상을 집어넣거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이제 그 늑대가 너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신을 다 잡아먹는 것처럼 야금야금 대한민국을 역사를 왜곡하면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까지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정말 놀라운 우리가 이게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다. 이제 보상을 요구한다. 그겁니다. 그 보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셔야 되겠지만 뭐냐면 이게 이렇게 다시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보상까지 해달라고 요구하는 입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0년도에 법률이 제정이 돼가지고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에 따라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 결정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완료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또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조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냥 그 요구할 건 뭐 전부 다 요구하고 또 특별법을 또 개정해가지고 또 요구하고 그 명목은 그렇습니다. 그때 조사 당시에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충분히 명예회복을 받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 조사기간이 한시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명예회복이나 조사를 밝히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보상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슬쩍 보상을 끼워 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명예회복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제 보상까지 또 받게 되는 거죠. 보상까지. 그래서 보상을 또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그 보상금은 전부 국고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혈세로 바로 반역행위를 한 그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는 법이라는 걸 아시겠죠? 자, 그게 문제가. 그래서 일단 2000년도에 이미 조사가 시작돼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사를 다시 하겠다 하는 건 일종의 그 중복 입법이죠. 같은 조사를 두 번씩 또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보상을 더 얹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서 거기다가 보상까지 추가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중복입법, 이중입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잉금지의 원칙, 제가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는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보상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법학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손해배상 그리고 손실보상 요 두 가지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즉 배상이라는 용어죠. 배상이라는 용어는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를 메꿔 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법률용어로는 전보한다라고 하는데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메꿔주는 것이 배상입니다. 그다음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메꿔주는 것. 이것이 손실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손실보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토지 수용 같은 게 있죠. 토지를 수용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용권이 있습니다. 수용의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법에 따라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수용을 하면 그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 소유주는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럼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손실을 메꿔주라는 거죠. 그게 손실보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일단 이 희생자들에 대해서 그 손실을 보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그러면 국군이나 경찰이 그 당시에 그 사람 반란 세력들을 진압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적법한 행위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꿔주는 게 보상이니까.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말은 뭐냐면 일단 그 진압행위 자체는 적법했고 그런데 하여튼 그 피해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했다. 그 손실을 보상해달라. 이렇게 사실은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독수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24조에 보면 이 법에서 말하는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죠? 근데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이 개정 법률 안에.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보상을 배상으로 본다는 말은 보상에서는 뭐냐면 그 진압 작전이 합법적인 행위죠. 적법한 행위죠. 그런데 이걸
배상으로 본다는 말은 뭡니까? 그걸 불법행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진압행위가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진압행위가 적부한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배상으로 간주한다, 배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국군과 경찰의 진압행위가 전부 불법적인 행위로 바뀌는 거죠. 바로 그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완전히 결과적으로 국군이 경찰이 진압한 행위, 반란을 진압한 행위 자체를 아예 불법 행위로 지어버리는 바로 그런 독소조항을 여기에 넣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특별법안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이제 배상 의제라고 하는데 보상과 배상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을 메꿔주는 거고, 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메꿔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법행위냐 위법행위냐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마치 그 경찰의 진압행위를 합법적인 행위인 것처럼 해놓고 그 배상의제라는 규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불법행위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국가가 완전히 불법적으로 진압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정말 심각한 역사유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 뭐 엄밀하게 말하면 정부 수립 이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쓸 수 없죠. 그때 미군 정식이었죠. 하여튼 간에 그 연속성상에 있다고 보면 하여튼 그 대한민국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불법행위로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미 조사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 또 조사하고 거기다가 보상을 추구한다. 이건 정말 이중위법, 중복위법이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라는 요소를 추가시켜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건을 빌미로 보상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게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냥 돈을 얼마 챙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볼 문제가,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성격을 바로 국가가 잘못해서, 배상의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잘못해서 손해를 끼쳐가지고 배상한 거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 재정적인 부담, 이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의 진짜 의도가 이 4.3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는 현행 특별법 자체는 그렇게 명확하게 거기도 사실 아주 정확하게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개정법률안의 이 4.3 사건 규정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 것을 읽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무력 충돌이 있었고,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이 희생당했다. 그게 원래 특별법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개정안 보시면요, 개정안의 4.3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 1947년 3.1절 기념 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자, 이게 뭘 넣냐면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고, 이게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지금 현행 특별법에는 그 경찰 발포에서 민간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없죠. 근데 이걸 특별법원에는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 개정법이라는. 그래서 하여튼 경찰 뭐냐면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이게 원인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경찰 측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민간인 사망사고가 경찰 발표에 의해서 민간인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뒤에 뭐 일어났냐면 저항이 있었다는 거죠. 저항.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발표를 해서 민간인 사망사고가 시켰으니까 그 제주도민들이 저항하는 건 당연하다. 정당한 저항이라는 의미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 그리고 탄압, 저항과 탄압. 그럼 저항은 그 제주도민들이 정당한 저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경찰이 그걸 진압하려고 하니까 그걸 탄압이라고 본 겁니다. 경찰이 진압하는 활동을 탄압이라고 본 겁니다. 정당한 저항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한 거죠. 이거 정말 심각한 역사입니다. 사건의 발단 자체를 경찰 발포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저항이 있었고, 이것을 부당하게 탄압했다. 국가가 부당하게 탄압했다. 이런 식의 사건 전개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3일의 봉기라고 표현합니다. 저항, 봉기. 이건 정당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한 저항이 있고 정당한 봉기였고 반란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종령의 해제까지 무력 충돌과 무력 충돌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권력의 진압 과정에서 공권력의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 아예 규정을 막았습니다. 공권력의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당한 사건. 4.3 사건의 원인이 됐던 것도 경찰이고, 그 정해 과정도 제주도민들의 그 당시에 좌익들이 중심이었지만 그 좌익들의 그 정당한 저항, 봉기 이런 것을 바로 공권력이 바로 불법적으로 진압했다. 그렇게 사건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어 놓은 거죠. 여기에는 좌익 세력들의 그 반란 행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 경찰, 그리고 민간인들이 희생됐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예 사건 자체를 경찰과 군인, 즉 공권력에 의한 진압 과정을 전부 불법적인 것으로 다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면 이제는 좌익 그 반란 세력들에 의한 피해 이런 것도 아예 조사할 수가 없는 거죠. 조사할 수가 없어요. 왜 사건이 사건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경찰과 군인은 기본적으로 가해자로 불법 행위를 한, 불법적인 진압을 한 가해자로, 그리고 실제로 반란 행위를 했던 그 좌익들은 전부 피해자로 정당한 저항과 봉기를 했는데 공권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진압을 당한 그런 피해자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보상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건 자체를 아예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사건 자체를. 바꿔놓아서 이제는 뭐냐면 아예 뭐 그 4.3 사건과 관련된 뭐 피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4.3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경찰과 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 좌익들, 이 사람들만 피해자로 보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명예회복도 해주고. 이렇게 완전히 사건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역사 왜곡을 전제로 하는 그런 법이다. 아니, 법으로 그렇게 사건을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이제 이 4.3 사건과 관련된 조사 보고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은 역사적 사건, 특히 역사적으로 그 굉장히 큰 정치적 논란이 됐던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특별법원의 발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4.3 사건을 일으켰던 좌익들을 정당한 저항을 했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 사람들 편에 서서 4.3 사건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4.3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그런 우리 우파 애국 진영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걸 전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이 민막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법적으로 사건 자체를 그렇게 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다른 역사적 해석, 학문적이든 또 일반인들의 그 해석이든 간에 이걸 못하게만 막아버리는 겁니다. 즉 역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그 법으로 규정한 역사 해석 이것을 절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그에 대해서 왈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정말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기본적으로 하여튼 경찰 발포에 의해서 민간인이 희생된 게 발단이었고 그리고 반란 세력들은 정당하게 저항했고 봉기했는데 경찰과 군이 그걸 불법적으로 진압했다. 그래서 민간인 희생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다. 사건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법률을 제가 검토하면서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이 법률이 제정될 당시 2000년도에 사실은 저도 대학 교수로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뭐 정치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률이 통과됐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몰랐던 거죠. 어떻게 말하면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그때부터 일단 이미 제가 각성이 돼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학자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간에 그 2000년 제정됐을 당시는 그나마 그래도 약간 중립적인 관점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자 경찰 책임이야. 우리 국군 책임이야. 반란군은 정당했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기에 136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한 겁니다. 물론 과반수가 되지는 않지만 근데 민주당이 뭐 180명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뭐 미래통합당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뭐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킬 수 있겠죠. 또 이게 여순 순천 사건 특별법에도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그 사건에 대한 규정 자체 집단적으로 민간인들이 집단적으로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단적 학살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근데 이 집단 학살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히틀러에 의한 유태인 학살입니다.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홀로코스트를 여기에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럼 나치 독일이 유태인을 600만을 죽인 것이 바로 집단 학살인데 그런데 이 사건도 제주 4.3 사건도 군과 경찰이 그 무고한 주민들을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이다. 거의 홀로코스트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와 비견되는 사건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것도 좀 문제죠. 사실은 근원적으로 우리 법질서를 오히려 그때 당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유엔 결정에 의해서 50 국회의원 선거 이걸 치려고 했는데 그걸 저지시키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사실은 저지시키기 위한 과정이 바로 4.3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 자체를 아예
좌파들의 입장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좌익들의 반란적 그 행위를 우리가 정당한 공권력으로 사실은 그걸 진압했는데 그것을 뭐냐면 집단 학살, 마치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비견되는 사건으로 사실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 집단적으로라는 한마디,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집단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 집단 안매장지, 집단 학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4.3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지난번에 작년이죠. 그때 심포지움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심포지움한 자료를 보시면 자료집이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 자료집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간에 기본적으로 좌익의 반란 행위를 바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의 경찰과 군의 일종의 집단 학살 행위로 변질시켜 놓고 있다.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치가 떨렸는데 이걸 어떻게 나치의 집단 학살에까지 비유할 수 있겠는가? 이걸 법률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보안을 준비할 때 무심코 뭐 실수도 넣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넣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뭐 좌파들이 많이 말하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 그 맥락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이렇게 불법적인 집단 학살을 저지른 집단이 만든 건국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식의 논리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일단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하는 내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막강한 권한을 갖죠. 그런데 이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도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첫 번째, 진상규명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원래 지금 현행 특별법에는 진상조사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 이걸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진상조사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것만 조사하는데 이제 피해를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피해 조사를 할 때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피해 이것만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게 합리적이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하는 개인과 공동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피해는 전부 공동체에 대한 피해다. 이렇게 몰아가기 위한 겁니다. 이게 과연 피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또 피해자가 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건 개인은 뭐 피해를 안 입었다 하더라도 이건 공동체에 대한 피해지. 그래서 그걸 국가가 보상하라. 이런 식으로 나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피해, 공동체라는 말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도 원래 없었던 건데 새로 넣어놓은 거다가 거기에다가 개인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피해의 조사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피해의 조사 들어가 있고 또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간접적 피해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간접적 피해라고 하면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죠. 간접적 피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피해 범위를 입맛대로 한마디로 위원회의 입맛대로 피해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해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건 뭡니까?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을 그만큼 늘린다는 얘기죠.
바로 그래서 이 법률안에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꼼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떡하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동체에 대한 피해를 조성한다. 간접적 피해를 조성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이 진상규명위원회 권한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원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하는 그 기관하고, 그리고 피해를 조사하는 기관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조사기관, 진상조사기관이 피해 조사까지 하게 되면 진상규명위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그 진상조사가 정당하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들이 진상조사한 내용 그대로 다 피해 범위를 그만큼 폭넓게 인정을 해버리죠. 자기들이 정당한 조사를 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여튼 피해 범위도 그만큼 넓혀버립니다. 근데 진상조사가 반드시 올바르게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은 제3의 기관이, 즉 독립된 기관이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제대로 된지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게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걸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기관하고 피해를 조사하는 기관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같이 넣는 겁니다. 또 이건 또 역으로 말하면, 피해 범위를 먼저 정해놓고, 피해 범위를, 이렇게 이만큼 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먼저 정해놓고, 그 진상조사를 거기 끼워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기관이니까요. 끼워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건 자체를 더 부풀릴 수 있는 거죠. 더 왜곡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 정말 좀 심각한 이 내용입니다. 뭐 제가 하도 심각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뭐 심각하지 않은 게 없지만, 바로 이런 것들로 그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기관이 어떤 피해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진상규명에서 다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에 관해서도 보상을 따로 그 결정하는 중립적인 기관을 두는 게 아닙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보상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진상규명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조사,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명예회복, 여기까지 묻어놓은 거죠.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됐냐. 이제 피해 조사도 하고, 그리고 보상금 액수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보상의 그 기준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정말 터무니없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간에, 이와 같이, 굉장히, 정말, 진상규명의 권한을 대폭 확대시켜서, 안 그래도 굉장히 진상규명위원회가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더 보상에 대한 권한, 또 피해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을 새로 부여해가지고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준 겁니다. 일종의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밖에, 원래 지금 현행특별법은 그렇습니다. 그 밖에 뭐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진상규명위원회가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열된 거 말고 그 밖에 이제 권한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권한은 대통령을 보통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에 정해진 그 권한은 더 가질 수 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그런데 이 개정법률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그 부여한 권한을 가진다는 부분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 다음에 이제 보상에 관한 권한을
그 필요하면 다 위원회가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이 법률 자체에 의해서 진상규명에 너는 그 진상조사와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굉장히 포괄적인 권한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딱 정해져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정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상규명위원회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자기 권한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아예 사라진 겁니다. 대통령령을 통해서 진상규명위원회 권한이 지자체에 확대되는 걸 그나마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통령 그 부분을 삭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진상규명위원회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권한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룡 같은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무소불위의 바로 기관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정말 이것도 하여튼 진상규명회가 뭐 못할 게 없습니다. 자기 권한으로 인정을 하면 그게 자기 권한이 되니까. 세상에 우리 이 모든 권력기관들은 사실 권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적법 절차 원리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권력을 갖는 기관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내부적 또는 외부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치주의고 어떻게 보면 또 적법 절차 원리인데, 이 그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모든 권한을 스스로 내가 우리 위원회 진상규명의 권한이야 라고 하면 그래 그 진상규명의 권한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건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 뭐냐면 이 수형인 형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제 반란행위 같은 걸 해가지고 그 형부에서 뭐 또 처벌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형을 받았을 때 이 형을 받은 사람들의 기록들, 전과 기록이죠. 근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계엄 상황에서 내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군법회의, 지금 군사법원이라고 하는데 그때 군법회의라고 했습니다. 군법회의에 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들, 이 판결, 그 반란자들에 대해서 군법회의가 유죄 판결을 내린 그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기준을 뒀습니다. 그 당시에 반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서 처벌받겠죠. 근데 그 형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형법은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미군정 법령입니다. 미군정 법령. 근데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떡하네, 그 당시 실정법이 있었던 거죠. 그 실정법에 따라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 유죄 판결을 전부 무효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걸 일종의 명예회복으로 넣은 겁니다. 근데 정말 터무니없는 게 뭐냐면, 이건 바로 노골적으로 보상을 받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반란 행위자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군법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내린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판결은 무효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반란 행위를 완전히 합법시켜 버리는 거죠.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좌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재심 같은 거 있죠. 이 재심제도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원래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면 판결에 대한 재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재심 절차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면 재심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걸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특별법안은 뭐냐면,
재심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이 법률에 의해서 전부 판결을 무효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즉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우리 그 형사 소송제도 이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형사소송부에 재심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심 민사소송부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형사소송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면 재심을 통해 가지고 판결을 무효시키고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 법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전부 무효시켜 버렸습니다. 즉 반란 행위 자체를 완전히 합법화시켜 버리는 거죠. 유죄 아니다는 거죠. 그 무죄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하게 저항한 거 봉기한 거고 잘못은 경찰과 국군이 한 거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 정말 터무니없는 이런 조항들을 이 개정 그 법률안이 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이게 또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하여튼 재심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하여튼 유죄 판결을 전부 무효화시킨다 이거 문제지만은 사실은 재심 절차에 들어가면 지금 사법부가 사실은 하도 좌파 권리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올바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재심 절차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집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무죄인가 하는 걸 따져가지고 그래서 재심에서 만약에 재심 증거가 들어왔을 때 승소 판결을 하든지 또 만약에 재심 증거가 들어왔더라도 그런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 유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하면 재심 증거 기각합니다. 근데 이건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이 법률을 통해서 전부 그것을 무효시키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극악한 반란 행위를 했더라도 무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관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독수조항입니다. 이 바로 법 취지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형법상의 우리 적법성의 원칙이라는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적정성의 원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 지은 만큼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벼운 죄를 지었으면 가벼운 형벌, 중한 죄를 지었으면 중한 형벌. 그래서 범죄와 형벌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건 바로 적정성의 원칙을 바로 위배되는 거죠. 위반한 거죠. 아무리 중대한 반란 행위를 했더라도 전부 무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정성의 원칙이 완전히 위배되는 겁니다. 이런 정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바로 이 특별법이다. 그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4.3 사건에 대한 희생자를 어느 수준으로 배상하게 해주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상원칙입니다. 자, 만약에 4.3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서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 이 금액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판결로서 지급한 위자료 총액, 이것을 평균한 것, 이것을 사망자나 또는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이 경우는 개별적 판결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무고하게 희생됐다. 이런 부분이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인정된 사람들에서 하여튼 일종의 위자료를 지급을 한 거죠. 위자료를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4.3 사건 희생자들, 사망자와 행물자, 이들은 사실 반란 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인정하자는 겁니다. 무고한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만큼 반란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위자료를 평균해서 지급하라. 이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죄 판결도 무죄로 바꿔라. 또 어떻습니까? 또 사망하거나 행불자가 된 사람들에게 자,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에게 지급된 위자료 그만큼 보조금 지급해요. 보상금 지급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 약법의 내용입니다. 또 더 가관인 것은 뭐냐면 자, 후유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후유장애. 요거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에도 거의 들어가 있었는데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8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유장애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죠. 이게 4.3 사건과 관련된 후유장애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후유장애인지 모르죠. 지금부터 뭐 72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근데 하여튼 후유장애가 있었다. 다 인정하겠죠. 이 위원회에서. 후유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망자의 8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후유장애 경증이냐 중증이냐 하는 그 문제도 있겠고 또 과연 그 후유장애가 4.3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거 따지지 않고 80% 지급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수용자의 경우. 자, 아까 저 수용자의 경우 있죠. 그죠? 수용자, 일부 수용자들의 경우는 무효시키라고 했죠. 근데 하여튼 수용자의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6개월 이상 뭐냐면 그 실제로 그 수용을 받은 그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액수의 100%를 지급하겠다.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똑같은 액수를 6개월 이상 형을 산 사람에게 다 지급하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죽은 사람과 6개월 이상 형을 사는 사람, 그것도 정당한 형을 살았는지 따지지 않고 하여튼 6개월 이상 형을 사는 사람에게 똑같은 보상금 액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뭐냐면 그럼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어떻게 있나? 실형을 살았던 겁니다. 징역형이나 이런 걸. 실형을 살았는데 6개월 미만이면 얼마를 지급하냐? 50%를 지급합니다. 50%. 사망자의 50%를 지급하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6개월 이상이면 전액 지급하고 100% 지급하고 6개월 미만이면 50% 지급하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자, 근데 집행유예가 있죠. 그럼 실형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30%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30%를. 집행유예는 사실 뭐 수사기관에서 가서 수사받은 거 말고는 형을 도저히 살지 않았죠. 근데 그 사람에게 사망자의 30%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바로 이 4.3 특별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지만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하는 게 고자 하는 게 뭐냐. 이 4.3 사건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게 이제 5.18 관련 법에서도 나타나고, 아마 앞으로 여순 특별법안에서도 이런 것이 또 추가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이게 15조 규정입니다. 그런데 3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개정안입니다. 제15조를 위반해가지고 희생자 또는 유족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뭐 허위사실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에는 이건 좀 형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근데 뒤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는 거 이걸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15조 위반입니다. 그럼 그게 그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정말 그 역사 관련 법안 중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입니다. 또 헌법에 마찬가지로 학문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학문의 자유는 저와 같은 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에게만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일반인의 경우 개개인도 다 학문의 자유를 누립니다. 학문의 자유는 학자만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다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다 학문의 자유로 보장받습니다. 학문의 자유와 그다음 표현의 자유 이것은 다른 기본권보다 특히 강하게 보호를 받는 기본권입니다. 근데 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바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와 딴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가 아무리 엉터리라도 딴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정말 뭐 성경이나 불경이나 그 성스러운 경전의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죠. 이 진상규명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뭐 경전입니까? 근데 그걸 사실 일종의 경전처럼 아무 토달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뭐 한마디도 입번긋 하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바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학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합니다. 근데 이게 또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자, 이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는데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사실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의미를 갖는 건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냥 침묵해. 말하지 말고 침묵만 하고 있어. 네가 알더라도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고만 있어. 그럼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의미 있는 거죠. 근데 표현을 못하게 만들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어떻게 말하면 일종의 완전히 파시즘적인 또는 공산주의적인 그런 법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사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나 이 파시즘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이런 법조항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이 조항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조항을 포함시켰던 것 자체가 만약에 국회의원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탄핵 대상이 아닌데 탄핵 제도의 국회의원이 만약에 탄핵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건 정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법 규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 인간의 사상, 양심 이걸 부정하려고 합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근간입니다. 근간. 이걸 막고 그걸 표현하는 걸 막고 거기다 형벌까지 부과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아마 제게 이 처벌 규정을 적용시켜서 제게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제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이 근거 법을 비판하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어떡하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법률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그 명예훼손죄는 원래 이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도 할 때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는 그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근데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진실한 것일 때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진실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하나 그건 갖춰져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진실한 것일 때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또 그게 법원은 이렇게 하나를 추가합니다. 설령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처벌하지. 허위라도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죠. 신문 기자가 있죠. 언론 기자가 있겠죠. 근데 근데 지정을 통해서 제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확인을 했던 겁니다. 확인을 하니까 그거 다 진실이다. 확인을 한 대상이, 상대방이 그 진실이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확인 작업을 몇 가지 해본 결과 다 진실이라고 말하니까 기자가 보도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게 허위였습니다. 이때 이 기자를 처벌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기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진실이 아니었지만은 그 확인 과정에서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때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조항을 둬야 됩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을 둘 때는. 그런데 이 특별법에 빠져 있습니다. 법안에 빠져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조항이 안 들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거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설령 그 발언을 한 사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형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게 특별법입니다. 형법이 일반법이고. 그러면 특별법과 일반법의 내용이 다를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은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조항이 형법 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허위이면 나중에 허위인 것이 밝혀지면 당사자가 아무리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 허위이기 때문에 처벌해야겠다. 이런 어떤 조항을 넣지 않음으로써, 마땅히 들어가야 될 조항을 넣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처벌론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이걸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것 말고도 다른
문제가 될 만한 조항들이 많은데 너무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근데 어쨌간에 사건 규정 자체를 정리해드리면 사건 규정 자체를 아예 그 반란 행위를 한 좌파 세력들을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반란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사건 규정 자체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의 효력을 다 무효시켜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터무니없는 그 보상금을 지급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하여튼 이걸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났습니다. 입 다 막겠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대로 한다.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자 진상규명위원회가 마음대로 한다. 아무도 시비 걸지 마. 왜 그렇게 하냐면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논란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정말 여수 순선 사건 특별법안보다도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적절히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당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하는 자료, 제가 강의 드리는 자료는 공식 카페에 이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를 출력시키셔 가지고 제 강의한 내용하고 대조를 해보시면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여튼 역사 관련 법안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뭘 할지는 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또 다음 주에 적절한 악보 이것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강의 1시간이 넘었는데 경청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